네, 안녕하세요. 과거 파이널 강좌 지구과학 담당 이성주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로 바로 천체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로 준비한 것은 바로 망원경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학습 포인트는 바로 망원경에 의한 천체 관측과 망원경의 성능, 특히 이 성능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망원경에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망원경에서 일단 구조와 그 다음에 명칭들, 기능들은 별도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육안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것보다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것에 좋은 이유를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망원경의 바로 성능에 관련된 얘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집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광력, 빛을 모으는 능력이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눈에 요 동공을 통해 가지고 빛을 모은다면 망원경은 대물 렌즈라고 하는 큰 구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직접 빛을 모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집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 보통 기호로 D라고 쓰는데 구경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 요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동공보다 한 10배 정도가 큰 구경을 갖고 있는 대물 렌즈라고 한다면 구경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바로 100배, 다시 말해서 5등급 정도 더 어두운 별의 빛을 갖다가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집광력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성능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확대능, 다른 말로 배율이라고 하죠. 자, 확대능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로 어떻게 기호를 쓸 수 있냐면 스몰 f분의 라지 f. 자, 스몰 f라고 하는 것은 접안 렌즈. 이 부분을 우린 접안 렌즈라고 하죠. 이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 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대물 렌즈라는 것은 교체가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대를 좀 크게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요 접안 렌즈를 갖다가 초점 거리가 좀 짧은 것, 요것을 이용한다면 많이 확대를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해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 중에 우리가 수많이 알고 있는 별들은 단순히 하나의 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쌍성이라고 해서 두 개의 별이 서로 만유인력을 작용하면서 서로 회전하는 그런 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다 보니까 두 개의 별이 이렇게 분해가 되지 않고 하나의 별로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개의 별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능력, 즉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하죠.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작으면 작을수록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분해능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분해능과 관련이 있는 것은 구경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파장이 되는데 자, 여기 구경이고요. 자, 구경이 크면 클수록 분해능은 작아지겠죠. 분해능이 작아진다면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또 파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우리의 육안이라고 한다면 가시광선 영역으로 빛을 감지하는 것이 뭐 기본적이지만 사실 전자기파라고 한다면 다양한 파장을 갖고 있죠. 보통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나 더 짧은 X선으로 관측을 한다고 한다면 분해능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보다 파장이 긴 예를 들어서 적외선이나 전파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분해능은 현저하게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망원경의 성능 그러면 요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문제 첫 번째 문제에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 좋은 이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동공보다 구경 자체가 굉장히 대물 렌즈가 크기 때문에 집광력이 크고요. 또 당연히 요 접안 렌즈를 바꿈으로써 확대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밝고 크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주 망원경과 비교할 때 파인더의 장점을 서술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을 파인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보조 망원경이 되겠고요. 요 보조 망원경은 시야가 굉장히 넓죠. 시야가 넓기 때문에 천체를 찾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천체를 찾은 다음에 그걸 정중앙에 배치하고 바로 접안 렌즈로 바로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정중앙에 오기 때문에 쉽게 천체를 찾는 데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망원경을 사용하는 중 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확대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접안 렌즈의 초점 거리를 갖다가 짧은 이런 것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광력과 분해능이 좋은 망원경을 선택하려면 망원경의 어떤 값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 집광력하고 이 분해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구경이죠.
구경을 크게 함으로써 직광력을 크게 하고 또 구경을 크게 함으로써 분해능이 작아지니까 성능이 좋아지는 이런 성질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요거의 답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경이 큰 그런 망원경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달의 위상과 달의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달의 자전, 공전, 또 달의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일단 먼저 지구의 운동이나 또는 달의 운동 또는 행성의 운동, 이런 천체들의 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잘 잡혀져야 됩니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 게 있네요. 첫 번째, 방위에 관련된 겁니다. 자, 방위.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2차원적에서는 맨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쪽이 북쪽이다, 여기는 남쪽이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이런 2차원 평면이 아니라 바로 3차원 공간입니다. 공간에서는 방위를 나타낼 때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위에 북극에 사람이 서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이 한쪽 방향으로 쭉 직진을 해가지고 도착하는 곳은 남쪽이고요. 남극이고, 이쪽 남극 쪽 방향을 우리는 남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북극에 서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일로 가면 남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쪽으로 가도 분명히 남극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가도 남극이 나타나므로 이쪽도 남쪽이 될 수 있고요. 일로 가도 남쪽, 일로 가도 남쪽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남쪽이죠. 내가 북극에 서 있다고 한다면 동서의 개념은 사라져요. 어디를 쳐다봐도 다 남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천체의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이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천체의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러면 이걸 위에서 본다고 한번 해봅시다. 위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북극이라고 했을 때 위도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것이고요. 경도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겠죠. 자, 사실은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반구가 될 텐데, 사람이 북극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뭐 이쪽을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쪽이 되겠고요. 이쪽도 남쪽, 이쪽도 남쪽이에요. 자, 사람이 북극에 서 있는 것은만은 아니겠죠.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쪽에서 쳐다보는 게 남쪽이니까 여기에서도 남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바로 동쪽과 서쪽이 나타나죠. 우리가 남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 남쪽을 바라보고 왼쪽이 동쪽이므로 이 사람 볼 때는 이쪽이 동쪽이 되고요.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람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지구 바깥쪽으로 쳐다볼 때는 남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남쪽을 바라보고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 자,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의 개념을 꼭 잡아줘야 돼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쪽을 남쪽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머리 꼭대기부터 이쪽까지를 다 남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남쪽이면 이쪽도 남쪽이고 이쪽도 남쪽이라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이해하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시간의 개념입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좀 복잡하죠.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시를 쓰고 있지만, 사실 별을 또 춘부점을 기준으로 하는 항성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자전과 관련된 시간인데요. 요 항성시의 개념은 과학고나 영재학교 뭐 합격한 이후에 배우게 되는 개념이니까 지금은 이제 태양시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단 태양시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태양시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태양이 남쪽에 배치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12시 정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요거에 관련된 예시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천구의 북극에서 바라본 거예요. 지구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가 지구의 북극이 되겠죠. 자,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태양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는 이쪽이 12시, 이쪽이 그러면 12시의 반대쪽, 태양이 비추는 쪽을 낮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밤의 한가운데가 되겠네요. 여기는 당연히 0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해서 여기 온다고 한다면 이쪽이 남쪽인데, 그렇다면 이쪽은 동쪽이 되겠고요. 태양이 동쪽에서 온다라는 것은 동쪽에서 뜨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여기가 6시, 요 사람이 여기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쪽이 남쪽이니까 당연히 남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서쪽이 되고, 태양이 서쪽으로 지고 있다 18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시간과 방위에 관련된 개념을 잘 읽고 있어야만 달의 위상, 달의 운동, 또 다른 행성의 운동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5일 동안 18시에 보이는 달의 위치와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력 8일경 달의 모양은 상현이다. 이날 달의 공전궤도상의 위치를 다음 그림에 나타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위치, 즉 사계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 눈썹 모양, 이걸 뭐라고 하죠? 초승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반달을 거쳐 이제 왼쪽도 좀 커지고 오른쪽 반달을 우리는 상현이라고 합니다. 망이라고 하는 보름달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지금 사라지기 시작하죠. 왼쪽 반달 하현을 거치고요. 왼쪽 눈썹 모양 금음달을 거쳐서 다시 사구로 되는데 이렇게 위상이 변하는 요 주기는 바로 29.5일. 그래서 음력은 29일과 30일을 반복하게 되고요. 요게 음력 1일, 요게 음력 15일. 그렇다면 여기는 음력 7에서 한 8일 정도 되겠고요. 요건 22에서 23일 정도 되겠네요. 대략 음력 30일 정도 잡아주면 되는데 햇빛이 이렇게 온다고 치고요. 이렇게 오고 달의 궤도를 그려주고요. 가운데 지구를 놓겠습니다. 햇빛이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지구의 북극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쪽에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달은 뭐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 달의 자전 방향, 달의 공전 방향. 그 다음에 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지구의 공전 방향까지 다 똑같은데 자, 달이 여기를 거치거나 여기에 위치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햇빛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반사될 거고요. 이 부분을 지구에서는 볼 거예요. 지구에서 시간은 바로 12시 0시, 6시 18시를 잡아준다면 낮에는 이 달들이 있다 하더라도 해가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을 테니까 요런 초승달이라고 한다면 해가 진 이후에 요 서쪽 하늘에서 잘 보일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요쯤에 사람이 서 있다고 한다면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니까요. 요 부분은 지구에서 거꾸로 보는 거니까요. 오른쪽 반달 상현이 되고요. 이쪽 부분은 왼쪽 반달로 보이는 하현이 될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망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 상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오른쪽 반달, 바로 요 부분을 우리는 상현이라고 하죠. 상현을 딱 여기다 표시한다고 한다면 태양빛이 이렇게 올 때 여기가 사기 되니까 답은 여기쯤이 되겠네요. 여기쯤에 그려주고 그리면 되겠고요. 지금 상현달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남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현달을 여기에서 본다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의 시간은 바로 초저녁 18시를 의미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날이 갈수록 달이 뜨는 시각은 점점 빨라지는가 늦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달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루에 대략 13도 정도를 돌죠. 왜냐하면 360도를 회전하는데 달의 정확한 공전 주기는 27.3일입니다. 요거를 하루로 이제 이거 360을 27.3일로 나눠보게 되면 대략 1일 동안에는 13도 정도를 회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 한번 나타내 볼까요? 지금 망이라고 하는 것이 18시에 어느 쪽, 동쪽 하늘에서 보였다라고 한다면 하루가 지나면 얘는 13도를 회전을 해서 요만큼 지나가죠. 그러면 그 다음날 18시에는 보이지 않고요. 지구에서도 대략 한 13도 정도를 더 돌아야지만 이 달을 관측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구가 1시간에 15도, 대략 60분에 15도를 도니까 13도를 돌기 위해서는 대략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로 넘어가면 빨라지는가 늦어지는가? 달은 늦어집니다. 왜? 이유는 달의 공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달의 위상이 변하는데 달의 표면 무늬가 변하지 않습니다. 달의 뒷면을 전혀 볼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이유인데요.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정확하게 한 바퀴 자전을 해요.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다. 즉 어떤 사람이 달에 가서 지구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요 위치에 온다고 한다면 요 위치에 오고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에 있으면서 결국 지구를 똑같은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즉 지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남쪽 방향에서 계속 보이는 이런 식의 모습이 되겠죠. 이 뒤쪽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동죽이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전의 방향이 공전의 방향과 같습니다. 이게 자전의 방향이라면 공전의 방향도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자전을 하는데 거꾸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뒷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전 방향이 똑같다. 공전 방향과 똑같다. 요 부분까지 거론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로 음력 14일, 15일경 바로 요 위치인데요. 요 위치에서 지구의 공전 궤도면 황도면과 달의 공전 궤도면 백도면이 평면상에 위치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태양빛이 이렇게 올 때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될 거고 지구 그림자 속으로 달이 쏙 들어가겠네요. 요거 부분을 우리는 월식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개기월식이 일어나는데, 사실 일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식 때는 달이 태양을 가림으로 인해서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월식 때는 요 지구 대기에 의해서 붉은색 파장의 빛이 굴절을 해서 달에 반사돼서 지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기월식 때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상식 하나만 알려준다면,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일식과 월식 중에서 어떤 것이 자주 일어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식이 월식보다 잘 안 일어난다. 왜냐하면 월식을 더 많이 관측했기 때문이죠. 월식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일식이 사실은 조금 더 자주 일어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태양은 일정 부분 굉장히 큽니다. 지구는 굉장히 작고요. 물론 이제 거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빛이 오는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빛이 온다고 했을 때 달은 여기서 돌고 있고요. 요 부분이 바로 일식이 일어나는 장소, 요 부분이 월식이 일어나는 장소죠. 그래서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요 그림자의 크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일식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왜 월식이 자주 관측되느냐? 자, 달이 굉장히 지구보단 작죠. 보통 지구가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일식이 일어나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일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벗어난 곳에 일식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식을 관측할 수 없는 거죠.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일식이 일어나는 장소까지 가야만 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것, 반면에 월식이라고 한다면 지구의 밤, 즉 다시 말해서 지구의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월식이 일어날 때는 다 관측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관측할 수 있는 위치가 다 밤에 해당된다면 다 관측이 가능한 거니까 일식은 특정 장소, 월식은 특정 장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월식이 더 많이 관측된다는 거죠. 자, 관측은 월식이 많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일식이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과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잘하는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세 가지만 서술하시오. 태양에도 강력한 자기장이 있죠. 자기장이 굉장히 강력해질 때, 태양이 활발할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대류현상, 이 자기장이 대류현상을 좀 막아줌으로 인해서 흑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흑점 주변에 그 플레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폭발 현상, 이런 것들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흑점의 수 자체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 이 대기 바깥쪽, 이 채층 바깥쪽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엷은 가스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확대된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태양 이 바깥쪽에서 고에너지 입자가 바깥으로 분출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하죠.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양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세 가지를 한번 골라보시오. 자,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구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구의 자기장이 일정 부분 교란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폭풍이라고 합니다. 자기폭풍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지구 극지방에서 자화된 공기 입자가 태양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커튼 모양으로 보이는 이런 빛을 갖다가 우리는 오로라, 극광이라고 하죠. 자, 이런 오로라가
훨씬 더 자주 관측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저위도에서도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태양풍이 좀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리층, 이 어떻게 보면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부분에 전리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교란이 돼서 무선 통신이 좀 두절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델린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대규모 정전 같은 거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인공위성 쪽에 어떤 궤도의 수정이나 이런 부분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쭉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교환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관측의 실제와 금성의 시운동, 즉 내행성의 어떤 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망원경을 통해 본 상과 금성의 시운동을 이해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선별해 봤어요. 자, 요 네 번째 문제를 보니까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이라는 게 나왔네요. 자, 우리가 광학 망원경 그러면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이것들은 꼭 한번 찾아봐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겠고요. 굴절 망원경은 아까 처음에 망원경 그림 봤던 그것이 바로 굴절 망원경이죠. 그 중에서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하 좌우가 뒤집힌다는 사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가를 관측한 날, 자, 요 관측한 날, 여기에서 금성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요거 보면 왼쪽 반달 모양으로 보이네요. 왼쪽 반달이라고 한다면 아까 잠깐 달 모양에서 봤듯이 하얀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얀 달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하 좌우가 만약에 뒤집힌다고 했다면 실제 모양은 상현달 모양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상현달 모양으로 보이는 또는 하현달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각도, 이 태양과 지구와 행성의 각도를 이각이라고 하는데 이 각 중에서 최대로 이각이 되는 바로 요 이각 둘 중에 답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요 부분을 태양을 남쪽 기준으로 한다면 왼쪽, 즉 동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동방 최대 이각, 요걸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데 동방 최대 이각에 있을 때 바로 비로소 오른쪽 반달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이쪽 부분이 반사되므로 왼쪽 반달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당연히 요거의 답은 B 부분, 실제 모양은 이렇게 보일 테니까 B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다가 금성의 그림 나의 F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요 내용이 F라고 한다면 바로 요 부분이네요. 아까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틀린 내용 요 중에서 한번 골라보는 건데 일단 지구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확대해서 그려보면 태양을 남쪽으로 두고 있는 여기가 12시가 되고요. 이쪽은 0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6시가 되고 여기가 18시가 되는데 알다시피 낮에는 당연히 금성이 보일 수 없겠고요. 또 한밤중에도 뭐 지구를 뚫고 볼 수 없는 거니까 금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성이 이쪽 라인을 돌고 있을 때는 잘라서 바로 해 뜨기 직전 여기에서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서 볼 때는 이쪽이 남쪽이니까 당연히 이쪽 동쪽이 되겠죠. 해 뜨기 전에 동쪽에 보이는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금성이 이쪽을 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진 직후에 보이는 거고요. 여기가 남쪽이 된다고 한다면 이쪽은 서쪽이 되는 거니까 보통 내행성이 보이는 위치는 해 뜨기 전에 동쪽, 해진 직후에 서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성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다면 해 뜨기 전에 동쪽에 있죠. 그런데 새벽은 좋은데요. 여기 서쪽, 여기가 틀렸네요. 동쪽 하늘에서 관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여기가 잘못됐네요. 요거 30분. 30분만 관측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각이 대략 48도 정도가 되는데 한 45도라고 칩시다. 이 각도를 갖다가 45도라고 한다면 지구에서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해 뜨기 직전에 요 45도가 되기 전, 즉 새벽 3시경부터 이쪽 방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45도 돌아가는 이 시간 동안 볼 수 있으므로 이 30분은 당연히 3시간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지 정답이 되겠네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외행성의 시운동. 시운동은 다른 말로 겉보기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전 궤도상에서 외행성의 시운동을 이해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바로 내행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순행과 역행이란 말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그 옛날 사람들이 그것이 행성인지 아니면 항성인지 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별들은 지구의 공전에 따라 가지고 하루에 1도씩 연주 운동, 다시 말해서 동에서 서쪽으로 살짝 움직인다면 행성들은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지구와의 공전 속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크게 움직이는데 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순행이라고 하고요.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역행이라고 해요. 지금 지구가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돌 때 이 케플러 3법칙에 의하면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의 공전 속도가 느린 건 알고 있죠?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화성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구상에서 원근감은 없는 거니까 모든 행성은 천구에 박힌 것처럼 보일 거고요. 여기 있을 때 화성이 여기 있다면 화성은 천구의 끝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들을 쭉 한번 이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서쪽 방향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하는 순행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역행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순행이 나타나는데 잠시 머무르는 요 지점을 우리는 U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요 위치가 바로 요 위치가 됩니다. 역행이 일어나는 위치가 바로 요 위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지구가 있을 때 지구의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요 위치를 우리는 충이라고 하는데 이 충이라는 것이 바로 요 위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행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충의 위치다라는 사실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역행하는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4, 5, 6 요 구간이 되겠고요. 충에 위치할 때는 바로 좀 전에 얘기한 5번 위치. 그 다음에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충일 때 관측하기 좋은 이유는 일단 거리상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 가장 가깝네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또 밝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왜? 반사되는 면은 태양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보름달의 모양으로 동그랗게 반사되기 때문이죠. 크게 보이고 그것도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관측 시간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밤새도록 볼 수 있죠. 여기가 18시가 되고 여기가 6시가 되는데 18시의 동쪽, 자정의 남쪽, 6시의 동쪽 그래서 12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요 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항성, 행성, 위성의 겉보기 운동. 이 부분은 겉보기 운동들이 그것이 별이냐, 아니면 행성이냐, 아니면 또 다른 항성이 그 위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꺼번에 조합하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어느 날 자정에 했습니다. 자정에 남쪽 하늘을 바라봤는데 보름달이 보이네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태양빛이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이런 상황이죠. 지구에서 자정에 남쪽 하늘에 보름달이 있다. 바로 요거죠. 바로 0시에 남쪽 하늘 봤더니 보름달 요거고요. 그 위치에 화성도 위치하고 그 먼 쪽에 별도 위치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틀 후, 뭐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위치는 약간 변하게 될 텐데 그 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다른 말이죠. 하루에 13도를 공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루에 약 50분씩 늦게 뜬다는 얘기를 살짝 했는데 늦게 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날, 그 다음날 바로 위치를 볼 것 같으면 이쪽 왼쪽으로 위치하겠네요. 달 모양은 약간 변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행성 같은 경우엔 지금 충의 위치라고 볼 수 있죠. 충이라고 하는 것은 순행을 하다가 역행의 중심 부분이 충이라고 했죠. 즉 역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서로 가는 거니까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으로 위치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별.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공전 방향을 우리는 서에서 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다면 모든 별들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모든 별들은 하루에 1도 정도, 지구가 1도 공전한 만큼 그만큼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 4분씩 일찍 뜨는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일찍 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쪽으로 가 있는 이런 위치로 될 겁니다. 즉 화성은 오른쪽, 달은 왼쪽, 별은 오른쪽입니다. 자, 한꺼번에 행성과 위성과 항성을 물어보는 뭐 좋은 문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혀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행성의 특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성의 대기 성분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어요. 행성이 A, B, C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대기압이 1기압이면서 뭐 질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건 볼 것도 없이 지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기압은 굉장히 낮네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기 성분의 대부분은 또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건 당연히 뭐 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대기압이 굉장히 크죠. 공기가 많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공기는 또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C네요. 금성. 이유는 공기 자체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 공기가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꽉 차 있다라고 한다면 온실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그로 인해서 온도가 표면 온도가 대략 500도 정도에 육박하는 정도로 온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우리가 이제 행성을 순서로 나열했을 때 수금지화까지가 바로 지구형 행성. 그 뒤에 있는 행성 목토천해 여기까지가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기의 성분들이 좀 다른데요. 지구의 행성, 물론 수성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금성, 지구, 화성 같은 경우 보면 약간 좀 무거운 기체들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목성의 행성은 수소나 헬륨, 메테인처럼 약간 좀 가벼운 기체로 돼 있어요. 이유는 뭐 한 가지겠죠. 목성 행성은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지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목성 행성은 크기가 크죠. 다시 말해서 중력이 지구의 행성보다 약간 크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분자의 운동은 약할 것이고 또 중력이 크니까 이런 가벼운 기체를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죠. 지구의 행성 같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중력이 그거에 비해 작고 또 태양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분자의 운동이 좀 빨라서 또 온도도 높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가벼운 기체는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서술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별의 거리와 밝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별의 물리량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서는 별의 연수시차, 실시등급, 절대등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지 이런 것을 묻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실시등급은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스몰 m으로 표시하고요. 절대등급, 별의 실제 밝기에 해당되겠죠. 바로 라지 m으로 표시하는데요. 요거는 10파세기라고 하는 거리에서의 밝기를, 등급을 나타내는 것을 절대등급을 합니다. 자,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어떤 별을 봤을 때 이 별이 시차가 생기죠. 천구상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차의 절반 각도를 연주시차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연주시차라고 하고 우리가 거리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연주시차를 초로 나타내서 이걸 역수치해주면 이 거리 단위가 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될 수 있어요. 자, 연주시차가 작을수록 거리는 멀다. 뭐 이런 개념인데 연주시차는 뭐 인간이 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겠죠. 0.01초 정도까지 잴 수 있으므로 100파섹이라는 거리까지는 연주시차를 통해서 거리를 잴 수 있고요. 그거보다 먼 별 같은 경우에는 연주시차가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네요. 자, 스피카와 시리우스의 실제 밝기는 누가 몇 배 밝은지 한번 써보자. 실제 밝기를 따지는 거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절대 등급만 따져보면 되겠네요. 자, 절대 등급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따지면 되겠네. 자, 요거하고 요거를 딱 보니까 기본적으로 5등급 차이가 나죠. 자, 우리는 5등급 차이가 100배의 밝기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뭐 이런 등급이 나와 있을 때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한 등급의 밝기의 비를 X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5등급 밝기다라고 한다면 X의 5승배가 지금 얘기한 대로 100배의 밝기 차이니까 한 등급은 요건 10의 제곱, 10의 5분의 2승배가 되겠네요. 요거 대략 해보면 계산 2.512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등급의 밝기의 비를 갖다가 2.5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별의 등급과 밝기 이런 것들의 관계를 따지는 포그슨 방정식, 그로 인해서 뭐 거리 지수 관계, 뭐 이런 어떤 공식들이 유도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중등 교과의 과정하고 약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별 A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별 A, 여기 있네요. 별 A별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시 등급은 3.5등급, 절대 등급은 1.4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A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요 시리우스의 연주시차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시리우스와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시리우스와 절대 등급이 같지요. 밝게 같습니다. 그런데 시리우스와 겉보기 등급을 비교해 보니까 이 또 등급이 5등급 차이로 어두워지고 있네요. 5등급이라는 것은 100배, 100배만큼 100분의 1만큼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이 밝기라고 하는 것이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어두워지는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어두워진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게 100분의 1로 어두워졌다는 것은 거리가 10배 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시리우스의 연주시차를 가지고 시리우스의 거리를 구하고 그것보다 10배 먼 곳에 A라는 별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0.37분의 1 파섹이라고 해서 요거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위 세 개의 별들 중에서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을 거리가 먼 별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일단 요걸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여기 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10파섹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A별이 있고 B별이 있고 C별이 있는데 여기 C별, A별, B별, C별이 있다면 A별과 B별과 C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봤을 때 A별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밝으니까 숫자가 훨씬 더 뭐 작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왜냐? 여기에 절대 등급은 얘를 이쪽으로 밀은 다음에 여기에서 등급을 비교하는 것이니까 겉보기 등급이 더 숫자가 작은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등급이 똑같은 숫자로 나올 겁니다. 같이 있으므로 C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은 크게 나오는데 절대 등급은 작게 나오는 뭐 이 수치는 선생님이 임의로 그냥 정해 본 거고요.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냐면 C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한번 빼볼게요. 여기에서 이거 빼버리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죠. 여기서 이거 빼면 0이 나오고 여기서 이거 빼면 양수가 나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C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일단 무조건 나왔으면 빼보고 빼봤을 때 음수가 나오면 가까이 있는 별, 양수가 나오면 굉장히 멀리 있는 별,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멀리 있는 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스피커가부터 따져보면 여기에서 이걸 빼면 플러스 값으로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시리우스는 마이너스 값으로 또 작게 나오고요. 이건 적당한 크기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플러스 값으로 가장 크니까 가장 멀겠고 그 두 번째가 이렇게 되고 세 번째가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리 순으로 따져라라고 한다면 무조건 C등급과 절대등급의 차이를 봐서 이것이 음수냐 0이냐 양수냐 가깝다 멀다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천동설과 수정 천동설이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중등 교과하고 살짝 벗어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떤 과학 교과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뭐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천동설, 지동설, 또 수정 천동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고요. 요건 티코 브라의 수정 천동설입니다. 자, 지동설이 나오기 전에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 지구가 움직이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천동설을 믿었는데 천동설 상에서도 아까 행성들이 움직이는 순행과 역행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이각, 내행성의 최대 이각 이것도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문제를 잠깐 볼게요. A와 B는 각각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인가? 자, A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행성들은 주전원을 따라 움직이면 이 주전의 중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지금 화성이 서에서 동으로 가다가 거꾸로 가다가 다시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런 순행과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 멀리에 화성이 돈다고 칩시다. 자, 화성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 하는 천동설로 생각한다면 이게 갔다가 왔다가 갔다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을 하나 도입했다는 얘기예요. 이 주전원을 도입하고 공전 궤도에 또 다른 작은 원, 주전원이라는 걸 도입한다고 한다면 순행 역행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순행 역행을 설명하기 위한 거네요.
두 번째,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이 중심이 항상 태양과 일직선상에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성과 금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반대편에 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태양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한밤중에 관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구 주위에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태양과 지구를 잇는 선상에 금성의 주전의 중심을 갖다가 둔다면 금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위치한다고 한다면 여기를 또 따라가는 겁니다. 주전원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상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잠깐 보이는 거, 또 해진 직후에 잠깐 보이는 거, 이런 최대 이각 같은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각각 A와 B는 하나는 순행 역행이고 하나는 최대 이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다음 좀 가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가가 아까 뭐였죠? 바로 천동설이었습니다. 천동설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되는 연주시차.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다음, 금성의 보름달 모양의 위상입니다. 보름달 모양의 위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돌고 있을 때 어떻게 반사가 되는지 이거는 금음달 모양으로, 이쪽에 있을 때는 초승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보일 테니까 반달 이상, 다시 말해서 태양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생기는 그 보름달의 모양, 이런 것들은 천동설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가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자, 나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 나가 바로 티코 브라헤의 수정 천동설이에요. 아주 그 눈이 좋았던 관측 천문학자라고 알려져 있죠. 티코 브라헤. 일종의 그 요하네스 케플러가 케플러 법칙을 갖다가 찾아낼 때 엄청나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죠. 자료를 많이 남겨주고 죽었던 사람인데요. 이 티코 브라헤는 시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관측할 수 있다. 시차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차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시차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별과 별 사이, 지구와 별 사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눈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은 좀 수정천동설이라는 걸 주장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위에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었던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 부분에서 금성의 보름달 모양, 이것은 설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태양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금성이 이렇게 반사된다고 한다면 거의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는 거, 이것들이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천동설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별의 연주시차, 이것은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어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이 부분은 잠시 끊었다가 좀 이따가 4강에서 좀 이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